단언하건대 옆면 시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산은 흡수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에 저는 중요한 거 이렇게 생각해요. 질소 공급이 가장 민감한 시기가 언제인지 보자라는 건데요. 이 그래프 보시면은 품종이 두 개라 초록색이랑 노란색이랑 다른 품종인데 실제로 질소가 언제 얼마만큼 쓰이는지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제일 높게 올라가 있는 꼭지점, 이 꼭지점 볼게요. 초록색도 질소가 조금씩 줄어들다가 많이 쓰이다가 갑자기 엄청 많이 쓰이다가 이제 줄고, 노란색도 마찬가지로 줄다가 늘다가 엄청 많이 쓰이다가 주는데, 이 꼭대기에 있는 애를 보니까 결국에 개화, 착화가 유도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화분화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가을철 있잖아요. 가을철에 괜히 꽃 받으신다고, 그리고 이게 꽃이 1화방이 됐건 2화방이 됐건 3화방이 됐건 어쨌건 꽃 받으신다고, 그리고 열매 잘 키우신다고 질소를 의도적으로 끊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어디까지 봤냐면 처방전상에서 가리랑 붙어있는 질산가리는 제외하고 질산 마그네슘이라든가 질산 암모늄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냥 다 임의적으로 안 넣으시는 분까지 봤는데요. 그건 맞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질소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질소가 제일 많이 소요되는 시기는 개화가 유도되는 시기니까 가을철에도 질소 끊을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처방전대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잉되면은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질소 같은 경우는 과잉장애나 질소 과잉은 제가 그래도 좀 몇 번 받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질소 결핍 증상은 제가 많이 못 봤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질소 결핍이 관측되면은 되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비료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질소가 결핍됐다는 얘기는 이미 심각하게 내 딸기는 수량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여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질소 결핍을 예방하셔야 되는데, 질소 자체가 워낙 공급이 편해요. 비료 통해서도 공급이 편하고 옆면 시비 통해서도 공급이 편하고 작물 내부에서 이동이 잘 되기 때문에 뿌리에 질소 넣어주면은 이동이 빠르니까 광조건만 좋으면 다음 날이면은 부족한 잎, 부족한 꽃에 질소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도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 질소 결핍 같은 경우는 되게 고치기도 쉽고, 결론은 질소는 그래서 근권부로 공급하는 걸로 충분하다라는 결론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질소 결핍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질소 결핍은 또 편하게 고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편하게 고칠 수 있는 게 옆면 시비로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근권부로,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관수죠, 관수. A통, B통 물 넣어주는 걸로도 충분히 질소 결핍을 예방도 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고 고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질소 결핍은, 저는 질소는 단언하건대 옆면 시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딸기 쪽에서는. 혹시나 질소를 옆면 시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요소 옆면 시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NK 옆면 시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질소 옆면 시비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질소질은 좀 피해서 공급하는 게 딸기 쪽에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근권부로 공급하는 걸로 충분하다. 요거 하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인산이에요. 인산이 공급이 되면 뿌리가 자란대요. 근데 뿌리가 자라는 게 1차근만 자라는 게 아니라 2차근도 자라고 3차근도 자랍니다. 이렇게 뿌리가 잘 자라면요, 체내에 이제 사이토키닌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축적이 되거든요. 그 사이토키닌이 많이 축적이 되면은 화합분화가 유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인산은 화합분화랑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인산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제가 질소는 신경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질소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질소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근검으로 공급하면 충분한데, 인산은 신경 진짜 많이 쓰셔야 돼요.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그림 먼저 하나 보여드려야겠다. 요런 거 혹시 보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 관 반 가른 건데, 반 가른 거 말고 이렇게 기역자 드리퍼 있잖아요. 드리퍼 보면 드리퍼 끝에 이렇게 하얗게 되고 그런 거 많이 보시지 않으세요? 딸기에 물 주려고 꽂아놓는 그 드리퍼 보면은 여기 끝에 하얗잖아요. 그 하얀 결정을 분석을 해보면은 대부분이 인산이에요. 인산. 그냥 인산이 아니라 인산철, 아니면 인산칼륨, 인산마그네슘 이런 애들이에요. 인산이랑 양이온이랑 붙어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그렇게 붙어있다는 얘기는
인산이 잘 안 들어갔다는 얘기고,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녹였던 인산이 거기에 지금 고정되어 있으니까 인산이 안 들어간 거랑, 또한 인산이 안 들어간 걸 떠나서 인산랑 붙어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철, 뭐 알루미늄, 뭐 마그네슘, 가리, 이런 애들도 지금 다 충분하게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산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해요. 자기 자체도 흡수가 잘 안 되고 다른 양이온이랑 붙어가지고 양이온도 흡수가 잘 안 되게 해요.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알아볼게요. 그 집단 유동이라는 애가 있고 확산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집단 유동은 뭐냐면은 물길 따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물 주면은 쭉 이동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질소입니다. 비료 뿌리고 물 주잖아요. 질소는 그 물 따라가지고 잘 이동해가지고 뿌리까지 도달하고 잘 흡수가 돼가지고 잎도 가고 과일도 가고 꽃도 가는 겁니다. 근데 인산, 가리도 마찬가지인데 인산 얘기만 할게요. 인산은 물길 따라서 이동을 안 하고요. 확산으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도가 높을 때 그리고 가벼울 때 좀 잘 이동하는 건데, 문제는 인산 무겁고요. 그리고 저온이잖아요. 지금 겨울에 키우니까 저온이잖아요. 배지 내부, 그러니까 땅이라고 치환되는 그 배지가 지금 저온이니까 인산 흡수가 진짜 안 돼요. 거기다가 더욱더 인산의 흡수가 어렵게 만드는 게 pH인데요. 배지 pH가 중요한 이유는 인산 때문인데요. pH가 낮을 때는 인산이랑 철이 달라붙어요. 아까 제가 그 하얀 거 인산철일 수도 있다고 했죠. pH가 높을 때는 인산이랑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가리가 달라붙습니다. 어쩌라는 거야. pH가 낮을 때도 달라붙고 pH가 높을 때도 달라붙으면 어쩌라는 거야. 그럼 pH가 중성일 때는 괜찮냐? 뭐 중성일 때는 괜찮긴 한데 배지 pH를 어떻게 중성으로 계속 관리해요. 그리고 중성으로 가면 또 다른 애들 흡수율이 좀 낮아지니까 웬만하면은 배양액의 pH는 한 6.0에서 6.5 정도로 주실 거고 근권부 pH는 한 6.7 이상 정도로 관리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건 인산은 pH가 낮을 때도 달라붙고 pH가 높을 때도 달라붙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인산은 흡수가 어렵다. 첫 번째, 물길 따라 이동하지도 않고, 두 번째, 지온이 낮을 때는 흡수가 더 안 되고, 세 번째, pH가 높을 때도 pH가 낮을 때도 흡수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인산은 흡수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산 정말 중요하잖아요. 화합운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친구니까 정말 중요한데, 지금 대표님들이 주시는 1인산 가리, MKP, 모노포타슘 포스페이트, 그 제품은 아무리 내가 잘 쓰더라도 뭐 따뜻한 물에 풀건 뭘 하건 간에 이러한 이유들에 의해서 딸기는 인산을 지금 충분하게 못 먹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온도가 낮아질수록 21도에서 13도로 낮아지니까 인산의 흡수율 자체도 점점 낮아지고 있더라. 100%에서 30%로 낮아지고 있더라. 뭐 이것도 pH가 7일 때는 인산이 잘 흡수가 됐는데 점점 낮아지면은 이게 좁아지잖아요. 미량 요소랑 달라붙어서 흡수 안 되고, 높아질 때도 좁아지잖아요. 칼슘, 마그네슘이랑 달라붙어서 흡수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요 물질, 제품 아닙니다. 물질입니다, 물질. 오해하지 마세요. 사기꾼 아니니까. 요 물질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폴리인산이라는 친구인데요. 이게 일반적인 그냥 인산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인산이고, 요게 이제 폴리인산이라는 친구예요. 보면은 요 모양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랑 똑같은 친구끼리 손잡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연의 법칙을 위배하는 건데, 엄청 뭐 설비가 좋은 공장에서 온도도 빡세게 때리고 압력도 빡세게 때려가지고 억지로 이걸 달라붙게 만든 거예요. 이걸 달라붙게 만들면은 한 두 가지 정도의 장점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 장점은 온도가 낮으니까 잘 이동을 못 해가지고 제자리에만 머물고 있었던 인산, 그래서 뿌리까지 인산이 도달하지 못해서 흡수율이 낮았던 애가 얘는 조금 더 이동을 잘하게 무거워지니까 근권부까지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는 저기까지 못 가는데 우리 둘이 손잡으면은 저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저기까지 간 다음에 나중에 얘랑 나랑 손 놓으면은 나는 딸기로 쏙 들어가고 얘도 딸기로 쏙 들어가고, 그 개념입니다. 그게 첫 번째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어렵습니다. 양이온 얘기인데요. 아까 제가 인산이랑 칼슘, 인산이랑 마그네슘, 인산이랑 철 결합 때문에 이런 애들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폴리인산은 이 결합이 안 생겨요. 인산이랑 칼슘 결합도 안 생기고, 인산이랑 마그네슘 결합도 안 생기고, 인산이랑 철 결합도 안 생겨요. 두 가지 장점이 있겠죠.
인산 자체 흡수율도 좋아질 거고 인산 때문에 흡수가 안 됐던 칼슘, 마그네슘, 철, 뭐 칼륨까지, 가리까지 그 친구들 흡수율도 좋아질 거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또 신기한 거는 이 폴리인산 자체가 여기도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고 이게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근데 마이너스 1인 애가 2개 달라붙어 있으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뭐 10개 달라붙어 있으면 마이너스 10이 될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센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던 인산철 있잖아요. 거기서 철을 땡겨와요.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던 인산 마그네슘에서 마그네슘을 땡겨와요.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던 인산 칼슘에서 이 폴리인산이 들어가면 엄청 센 마이너스라서 얘네 결합이 깨져버려서 깨끗하게 됩니다. 관수관 청소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애매하죠. 관수관 뭐 청소 효과라고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고 이 얘기가 반증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아, 이런 결합이 안 생기는구나. 내가 준 인산 그대로 흡수가 되고 내가 준 칼슘, 가리, 마그네슘, 철만큼 잘 흡수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물질이 이제 폴리인산이라는 물질이고요. 그래서 시중에 찾아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정인산, 그냥 지금 쓰시는 포대비료들 있잖아요. MKP, 인산가리, 1인산가리 그런 거 말고 폴리인산이라는 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있으실 거예요. 그 제품을 조금 사용하시면은 인산 흡수율이랑 다른 양이온들 흡수율이 높아지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건 조금 자세한 얘기인데 폴리인산 이 구조 있잖아요. 이 구조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구조가 pH가 한 3.5에서 5 근데 5까지는 너무 높고요. 한 3.5에서 저는 4.5 아니면 4 정도 봐요. 그러니까 강산성일 때 이 서로 구조가 한 2주 정도 유효해요. 야라 제품은 그 결합을 조금 더 강력하게 해가지고 요 조건 없어도 그냥 2주 동안은 그 구조가 충분히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녹이신 다음에 비통에 넣으신 다음에 물 쓰시듯이 그냥 쓰시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산도를 맞출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지금 질문 주신 게 결국에 인흡수 관련해 가지고 인흡수가 안 되는 게 pH는 높을 때도 안 됐고 낮을 때도 안 됐으니까 그냥 무시하고요. 결국에 지온이었잖아요, 그죠? 지온이어서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것도 그러면 지온을 높일 수 있는 게 관행농가가 할 수 있는 전부다. 근데 지온 높이는 건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내부의 온도랑 지온은 당연히 다른 개념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내가 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온 자체가 높아지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인흡수가 잘 안 되는 건데 대표님이 그래서 요청하신 게 그렇다면 폴리인산 자체를 쓰는 경우에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실험했던 결과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변명이 아니라 양액은 실험이 어렵습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이 물을 가지고 이 한 동이랑 이 한 동을 나눠서 주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험이 어려워서 실험 세팅은 안 됐고 하지만 그래도 실험한 결과는 이걸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사진 있잖아요. 요 사진에 쓰여질 때 FK30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묘용 처방이라고만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육묘용 처방에 맞게 질소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비율을 바꾼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지만 그거 외에도 또 FK30이 이렇게 들어가서 좋은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에서 실험 결과는 없지만 이게 외국 제품이잖아요. 저희도 갖고 온 거. 외국에서는 이렇게 많은 실험을 했어요. 다 평균 낸 거거든요. 장미 보면은 10%, 파프리카 보면은 3에서 6% 수확량 증가. 뭐 거베라 보면은 이거는 8% 더 꽃이 핀 거네요. 아무래도 좀 인산이 화합분화 쪽에 영향을 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토마토도 3에서 5% 수확량 증가. 국화인가요? 국화는 20% 더 잘 자랐다고 나오고요. 이건 그냥 팥플랜트니까 화분에 키우는 식물들이에요. 화분에 키우는 식물들은 뭐 뿌리 좋았다, 잘 자랐다, 부피 좋았다, 꽃 덮였다, 그리고 잎 색깔도 더 짙게 잘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하나하나 실험 결과가 아니고 이게 그냥 한 실험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이거 다 이제 논문 결과거든요. 논문 결과. FK30을 활용한 논문의 결과를 제가 이렇게 발췌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 도입된 사례가 있냐라고 말씀드리면 한국에 도입된 사례는 굉장히 많죠. 다른 지역의 딸기 농가분들 쓰신 사례는 되게 많은데 그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실험군, 대조군으로 비교한 거는 양액 시스템의 한계상 좀 불가능하고 실험실에서 이렇게 실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건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감사하게도 매끄럽게 바로 다음 질문이 딱 이거였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사용 방법도 나오네요. 아까 사용 방법 여쭤보셨는데 10리터입니다. 4kg 덜고 4kg 덜고 1인 상갈이 4kg 빼고 10리터 넣으시라라는 거예요. 뭐 뒤에 무슨 뭐 pH를 어떻게 조정해라 뭐 그런 거는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냥 비통에 넣으시는 거예요. 비통에 들어가는 인산갈이 내가 처방받은 게 20kg면 20kg 쓰지 마시고 4kg 20 빼기 4는 감사합니다. 16kg 비통에 넣고 10리터 FK 항목 추가하고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산 얘기하다 보니까 폴리인산 얘기 나왔네요. 칼륨 얘기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질소는 저 별 얘기 안 했어요. 질소를 줘야 되는 시기만 얘기하고 질소는 결핍의 증상을 치료하는 게 너무나 간단하니까 질소는 뭐 연면 시비도 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처방전대로 질소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라고만 말씀드렸고 인산은 좀 얘기가 길었다 그죠? 인산은 결국에 근데 얘기가 길다가 귀결된 게 대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산 흡수율을 좋아지게 하는 건 지온 건드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지온 건드는 건 뭐 지온에 무슨 뭐 온수 매트 까실 거예요? 온수 뭐 코일 그런 거 까실 거예요? 근데 코일 까시는 분들 있으시더라. 코일 딸기 말고 코일.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처방전에 나오는 액상인산이랑 이 폴리인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액상인산은 결국에 질산, 인산, 황산 같은 개념이거든요. 인이 들어있는 그냥 산도 조절대인 겁니다. pH를 떨어뜨리면서 인을 보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질산도 질소예요. 질산을 처방을 받게 되시면 질소가 들어가야 되는 비료를 줄이는 거고요. 질산 대신 인산을 처방을 받게 되시면 인이 들어가야 되는 비료를 줄이는 겁니다. 근데 그 인산을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다 정인산들이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요런 애들이 지금 H랑 붙어 있어서 산도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pH도 낮추고 인도 공급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흡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폴리인산은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아예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똑같이 물로 돼 있다고는 하지만 아예 구성 성상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칼륨 얘기로 넘어갈게요. 칼륨 중요하잖아요. 뭐 칼륨이 들어가야 뭐 대과가 생성이 된다. 뭐 칼륨이 들어가면 당도도 높아진다. 칼륨 들어가면 왜 과일이 커지는 줄 아세요? 요거는 비료랑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질소 들어가면 뭐 작물이 커진다, 칼륨 들어가면 과일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칼륨은 결국에 세포의 팽합을 담당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일이 됐건 잎이 됐건 뭐 뿌리가 됐건 줄기가 됐건 얘네가 커지는 기작은 어떤 식으로 커지냐면 맨 처음에 막 세포가 쪼개집니다. 세포 분열이라고 하죠. 하나였던 애가 두 개가 되고 두 개였던 애가 네 개가 되고 네 개였던 애가 여덟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막 쪼개져요. 세포 분열. 세포 분열이 어느 시점에서 끝나요. 어느 시점에서 끝나버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세포를 비대시키는 겁니다. 쪼개졌던 애들이 비대되면서 과일도 커지고 잎도 커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세포의 주기거든요. 근데 세포가 비대될 때 세포가 비대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결국에 세포 안에 있는 원형질막에 뭔가 물질들이 계속 차야 돼요. 그럼 물질들이 차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물이 찰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당이 찰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찰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당이 많이 차면은 당도가 높아지는 거고 산이 많이 차면은 당연히 산도가 높아지는 거고 뭐 색깔을 나타내는 색소가 많이 차면은 색깔이 좋아지는 거고 그런 기작으로 가는 건데 이 원형질막 안에 그런 뭔가 물질들이 차야 되잖아요. 물도 채워야 되고 당도 채워야 되고 산도 채워야 되고 색소도 채워야 되고 근데 그런 거를 채울 거면은 결국에 팽압이라는 애가 걸려야 되거든요. 세포가 팽창하는 압력이 걸려야 되는데 그 팽압을 걸어주는 애가 칼륨이에요. 그래서 칼륨이 들어가게 되면은 문을 좀 잘 열어줘가지고 원형질막 안에 당도 잘 들어가게 해주고 산도 잘 들어가게 해주고 색소도 잘 들어가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세포 비대가 이루어지니까 딸기가 커진다. 이게 칼륨의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기서 그래 또 하나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은 캐치하셨을 텐데 제가 그렇게 칼륨이 문을 열어주게 되면 원형질막 안에 산도 차고 색소도 찬다고 했지만 당도 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리 뿌리면 달아져. 이게 그 역할인 거예요. 가리 때문에 달아지는 게 아니라 가리 뿌리면 팽압이 걸리니까 당이 과일 안으로 빨리잖아요. 빨리니까 과일이 달아지는 거예요. 뭐 당도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뭐 칼륨만 주면 당도가 무조건 달아지냐? 뭐 그것도 아닌데 그건 제가 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륨 얘기를 하면은 칼륨은 더 줘야 되냐, 지금처럼 줘야 되냐, 적게 줘야 되냐, 이게 제일 큰 관심사이실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뭘로 봐야 되냐면 칼륨과 칼슘의 비율로 보셔야 되고요. 칼륨과 마그네슘의 비율로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칼륨이랑 칼슘 그리고 칼륨이랑 마그네슘은 굉장한 경쟁 관계에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답은 아니지만 과일을 달아지게 하기 위해서 가리를 때려 붓습니다. 그러면 티번이 온다는 거죠. 칼슘 흡수가 안 될 테니까. 내가 과일을 달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거 답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건 내가 가리를 때려 붓습니다. 그러면 마그네슘이 잘 흡수가 안 되니까 입이 다 가버리게 되는 거죠. 광합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많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무턱대고 적게 줘도 안 되겠죠. 적정하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배지 안에서. 제가 가리랑 칼슘, 가리랑 마그네슘은 서로 싸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서로 싸우는 게 어디서 싸우냐면은 지금 배지 안에서, 피트모스 안에서, 코코피트 안에서, 상토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답 나왔네요. 그럼 칼륨 양을 마음대로 늘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칼륨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코코피트 안에서 칼륨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코코피트 안에 있는 칼슘이랑 마그네슘이 힘을 잃을 것이고, 칼륨을 너무 적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 칼륨은 적정하게 줄 수밖에 없다. 숫자적으로 보면은 뭐 칼륨 대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을 보면은 이게 3이 넘어버리면 티번이 옵니다. 그리고 이게 숫자가 너무 작아버리면, 가리가 너무 적게 들어가게 되면 과일의 품질이 하락합니다. 크기도 작아지게 되고 착색도 안 되고 당도 낮아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정량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리를 많이 줘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가리를 많이 줘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죠. 생육 후반기에 가면은 당도 높여야 되면 가리 줘야 되잖아요. 당뿐만 아니라 색좋아지게 되면 가리도 더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가리 무턱대고 많이 주지 마세요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리 더 줘야 되는데 무턱대고 많이 주지 말래. 우리는 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저는 연면시비를 이제 추천드리는 겁니다. 많은 양과 적당한 양은 처방전대로 그냥 주세요. 처방전대로 그냥 주세요. 근권볼 흡수 되게 주세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칼륨을 더 먹어야 되는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는 녹여서 주시지 말고 녹여서 잎에 뿌리시라는 말씀입니다. 연면시비로 공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비료 3요소 다 공급 방법 나왔네요. 질소는 신경 쓸 것도 없고 인산은 폴리인산 신경 써야 되고 가리는 연면시비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결론이 다 나왔네요. 그리고 가리 연면시비에 또 장점이 있는데요. 이 품종이 두 개라서 이렇게 그림이 다른 건데 보시면은 얘는 아무것도 안 한 거, 얘는 가리 연면시비 한 거, 얘는 뭐 이상한 뭐 바닷물 연면시비 한 거, 얘는 바닷물이랑 가리 연면시비 한 거거든요. 실제로 가리가 어디 많이 들어갈까 보면 당연히 가리 연면시비 한 게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확량도 가리 연면시비 한 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염류 장애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안 실어놨네요. 어쨌건 수확량 높일 때 가리 연면시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안 준 거보다 가리 연면시비 한 게, 아무것도 안 준 거보다 가리 연면시비 한 게 수확량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라는 경향성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또 굉장히 좋은 질문 주신 게 가리 연면시비 해야 되는데 지금 흔히 구하실 수 있는 가리가 그냥 영양제 제외하고 포대비료로 생각을 하면은 인산가리도 있고 칠산가리도 있었잖아요. 저는 싫어하는 제품입니다만 염화가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중에 그러면 연면시비 할 때 뭐를 골라야 되는 거냐면 이 작물 상황 보고 하셔야 돼요, 대표님. 그러니까 너무 이게 초세가 좀 좋다라고 하면 당연히 질산가리보다는 인산가리 쪽이 답이 될 것이고, 좀 얘네가 전반적으로 부피도 키우고 싶고 잎도 조금 더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인산가리보다는 질산가리 쪽이 조금 더 효율적인 문제가 되겠죠. 양이요? 양은 기본적으로 그것도 똑같이 작물 상황 보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첨배입니다. 어차피 첨배입니다. 얘기로 넘어가도록, 칼슘 얘기도 또 할 얘기 많아요. 문의사항은 야라코리아 카카오 채널 혹은 전화로 부탁드립니다.